상실과 이별의 수업. 아버지에 대한 기억을 나 데이비 캐슬러는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그분의 밝은 얼굴과 눈빛, 다정한 미소, 그리고 마치 당신 팔의 일부와도 같은 검은 줄이 달린 금장 손목시계. 아버지와 그 손목시계는 언제나 내 유년의 기억의 일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내가 그 시계를 무척 좋아한다는 걸 아셨습니다. 아버지의 임종을 앞두고 나는 아버지 곁에 앉아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에게 어떻게 작별 인사를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아버지가 대답하셨습니다. 그건 나도 마찬가지란다. 하지만 난 너를 포함해 내가 사랑하는 모든 것들에게 작별 인사를 해야 한단다. 네 얼굴에서부터 우리 집까지 모든 것들에게 말이다. 어젯밤에는 창밖의 별들에게도 작별 인사를 했단다. 그리고는 시계를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내 시계를 좀 벗겨주겠니? 됐어요, 아버지. 아버지는 항상 그 시계를 차고 계셨잖아요. 그렇지만 이젠 시계와도 작별을 해야 할 때가 왔구나. 이제부턴 네가 차도록 해라. 나는 천천히 아버지의 시계를 풀어 내 손목에 찼습니다. 내가 그 시계를 바라보고 있을 때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너도 언젠가는 그 시계와 작별해야 할 때가 있을 거다. 몇 해가 지났어도 그 말씀은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그 시계는 내게 생의 무상함을 일깨워주는 달콤하면서도 쓰라린 상징물입니다. 나는 그 시계를 손목에서 푼 적이 거의 없습니다. 한 달 전쯤의 일입니다. 직장에서 바쁜 하루를 보내고 퇴근길에 친구와 체육관에서 운동을 하고 샤워를 한 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옷을 차려입고 저녁 모임에 나갔죠. 그날 밤 막 잠자리에 들려는 순간 나는 시계가 없어진 걸 알아차렸습니다. 그 후로 며칠 동안 시계를 찾아 사방을 돌아다녔지만 헛수고였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와 내 어린 시절의 상징인 시계를 잃어버렸다는 자책감과 싸우면서 나는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하신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언젠가 내가 죽는 날 혹은 다른 어떤 상황에 의해 그 시계를 잃게 되리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은 잠시 우리에게 맡겨진 것에 불과하다는 가르침을 새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그 생각에 익숙해졌고 필연적으로 일어난 상실에 적응이 되어갔습니다. 나는 시계에 집착하는 대신 나와 아버지를 연결해 줄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았습니다. 언젠가는 나 역시 모든 것들과 작별해야 한다는 아버지의 말씀에 평화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석 달이 지난 어느 날 나는 침대 스탠드에 물을 쏟고 말았습니다. 물을 닦아내려고 침대 너머로 몸을 기울이다가 시계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침대 난간 뒤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시계는 다시 내 손목으로 돌아왔지만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다는 내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든 것들과 작별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 결국엔 자신의 내면에서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무언가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물건을 소중히 간직하는 이유는 그 물건 자체가 가치보다는 그것을 상징하는 의미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의 의미는 물건과는 상관없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상실은 아주 복잡한 감정이며 한 가지 모습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상실에 대한 반응은 어느 누구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슬픔은 아주 개인적인 감정입니다. 슬픔의 감정은 사람에 따라 격렬하게 나타날 수도 있고 깊숙이 잠재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상실 또는 상실의 가능성은 가족, 친구, 직장 동료, 환자를 돌보는 의료진 등 주변 모든 이들의 감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심지어 애완동물조차 상처를 받습니다. 주위 모두가 상실감을 느낍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서로 멀어질 수도 있고 더 가까워질 수도 있습니다. 세미나에 참석한 한 여인은 남편을 잃은 슬픔에 빠져 있었습니다. 남편과 사별해서가 아니라 투병 생활을 하던 남편과 이혼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암으로 투병하는 동안 어떻게 갈등이 시작되었는지 설명했고 그것은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남편이 치료를 받는 동안 나는 밤마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잠이 들었다가도 다시 깨어 그 사람이 숨을 쉬고 있는지 확인해야만 했죠. 남편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거의 소진된 상태였어요. 깨어있는 상태로 누워서 이 사람이 숨을 멎는 날엔 난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했죠. 이대로 그를 잃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자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결국 신경쇠약에 걸리게 되었고 죄의식 속에서 이혼하고 말았어요. 몇 년이 지난 지금 그는 건강을 회복했어요. 그 일을 겪으면서 난 누군가 생명의 위태로운 사람이 곁에 있으면 모든 이의 관심이 그 사람에게만 집중된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모두들 그의 몸 상태가 어떤지, 기분은 어떤지, 치료가 잘 되고 있는지에만 신경을 썼어요. 그때 나는 상실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는 자신이 너무 이기적이라고 생각 들었죠. 사람들에게 이봐요, 난 어떻게 해야 하죠? 하고 말할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어요.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 거죠. 난 환자가 아닌데 죽어가는 사람은 바로 남편인데 어떻게 내가 도와달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결국 입을 닫고만 지내다가 결국 무너져 버린 거죠. 살인이나 전염병, 돌발적인 재난 등으로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잃었을 때 우리의 슬픔은 가중됩니다. 죽음이 가져온 상황보다 분노 때문에 또는 사건의 갑작스러움 때문에 우리의 삶이 정상적인 궤도를 이탈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모든 슬픔의 감정은 복잡합니다. 그것은 결코 단순하지 않습니다. 후천성 면역결핍증 바이러스가 번지던 1980년대 초 에드워드는 사랑하는 친구들을 20명 넘게 떠나보냈습니다. 당시 그는 자신의 감정이 상실의 감정치고는 너무 가볍다고 생각했습니다. 난 분명 그들을 사랑했는데 왜 별로 슬프지가 않지? 그는 이 생각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 후에도 10여 년이 넘도록 그는 사랑하던 친구들의 죽음에 제대로 슬퍼하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갑자기 그는 두려움에 떨며 잠에서 깨어나 미친 듯이 집안을 뒤져
그때 죽은 20명의 사진을 찾아냈습니다. 한순간에 슬픔이 무서운 기세로 덮쳐왔습니다. 슬픔은 그가 감당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준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각각 다른 시기에 각각의 방식으로 상실을 경험합니다. 현실을 받아들이게 되기까지 저마다 유예 기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가 되면 그 감정들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준비될 때까지 그 감정들은 어딘가에 안전하게 숨어 있습니다. 이것은 부모를 여인 아이들이나 10대들에게도 흔히 있는 일입니다. 어른이 되어 감정을 다스릴 수 있게 되기 전까지 그들은 그렇게 슬픔을 느끼지 않을 것입니다. 과거로부터 달아날 수는 없습니다. 과거의 슬픔은 종종 우리가 준비되어 그것을 꺼낼 때까지 유예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새로운 상실이 과거의 슬픔을 일깨우기도 합니다. 또는 나중에 다른 상실을 경험할 때까지 현재의 상실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1980년대에 흔했던 전쟁터에 나간 군인과 결혼한 신부 중 한 사람이었던 모리는 당시 병무청으로부터 남편의 사망 통지서를 받고 망연자실했습니다. 학생 커플인 모린과 롤랜드는 일본이 진주만 폭격을 감행한 몇 주 뒤 롤랜드가 입대하기 직전 서둘러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들이 결혼하던 해에 롤랜드는 공군 훈련을 마치고 해외로 파병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망 통지서가 날아온 것입니다. 21세의 과부가 된 모리는 남편의 죽음을 슬퍼하기보다는 곧바로 다른 주로 이사해 직장을 구하고 새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재혼을 했습니다. 그 후 세 딸을 낳았고 과거는 완전히 잊혀졌습니다. 새 남편은 모린의 전 남편에 대해 알고 있었지만 그녀는 세 딸이나 새로 사귄 친구들에게 롤랜드에 관한 이야기를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집에 그의 사진을 걸지도 않았고 전에 시댁 식구들이나 두 사람이 친하게 지냈던 친구들 중 어느 누구와도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렇게 50년이 지났고 두 번째 남편도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자 사별한 두 남편을 향한 슬픔이 한꺼번에 몰려와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감정을 달래기 위해 그녀는 거실에 두 사람의 사진을 나란히 걸어두었습니다. 첫사랑과 두 번째 남편의 사진을. 그러면서 마침내 자신이 겪은 상실감과 슬픔을 정리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사랑하던 사람, 특히 뒤섞인 감정을 느낀 부모님을 잃었을 때 혼란을 느끼게 됩니다. 상실감을 헤쳐나가는데 가장 큰 장애가 되는 것은 자기가 사랑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 상실감을 느끼는 자신을 인정하려 들지 않는 것입니다. 한 여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는 내게 아주 심하게 대했어요. 말 그대로 폭군이었죠. 그런 엄마가 돌아가셨는데 내가 왜 슬퍼해야 하죠? 메리 셸리의 유명한 소설 프랑켄슈타인을 원작으로 한 영화에서 프랑켄슈타인 박사는 자기가 만든 인조 인간의 삶과 행복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은 채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 유명한 괴물을 만들어냅니다. 영화의 결말 부분에서 프랑슈케인 박사가 살해되었을 때 괴물은 울음을 터뜨립니다.
자신에게 큰 고통을 안겨준 사람이 죽었는데 왜 그렇게 슬피 우느냐는 물음에 괴물은 간단히 대답합니다. 그는 내 아버지였으니까. 책임을 다해 우리를 돌봐준 사람들의 죽음에 우리는 슬픔을 표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아야 할 사랑을 주지 않은 사람들의 죽음에도 마찬가지로 슬퍼합니다. 나는 이런 경우를 수없이 봐왔습니다. 심하게 구태당한 아이가 병원에서 엄마를 애타게 찾지만 엄마는 아이를 때린 죄로 구치소에 갇혀있기 때문에 올 수 없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자신에게 냉혹하게 대한 사람들의 죽음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슬픔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들의 죽음이 슬프게 느껴진다면 슬퍼해야 합니다. 충분히 그 상실을 느끼고 슬퍼해야 하며 그들이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되더라도 그들의 죽음이 무시되어선 안 된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상실의 감정이 복잡하든 단순하든 우리는 자신만의 시기에 자신만의 방식으로 그것을 치유할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에게 지금쯤 상처가 치유되어야만 해 라거나 치유되는 속도가 너무 빨라 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슬픔의 방식은 개인마다 다릅니다. 그러므로 삶의 어느 한 지점에 묶여있지 않고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 한 우리는 치유될 것입니다. 상실의 슬픔을 이겨내기 위해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그것을 재현하기도 합니다. 그러고는 마침내 그것을 치유해냅니다. 상실로 상처받았다면 상실로부터 자기를 지키는 방법을 찾아낼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상실감을 잊으려 노력하면서 다른 사람을 도울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상처를 잊기 위해 다른 사람의 상처를 돌봅니다. 그러다 보면 누구의 도움 없이도 홀로 설 수 있게 됩니다. 진리언은 5살 때 부모에 의해 고아원 계단에 버려졌습니다. 아직 어렸던 진리언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랐습니다. 이제 지혜로운 중년 여성이 된 그녀는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자립심도 강합니다. 그녀는 유년의 상실이 자신에게 미친 영향에 대해 얘기했습니다. 삶의 대부분을 그 상실감을 치유하려 애쓰면서 보냈다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어릴 적에 겪은 일이 고통스럽긴 하지만 이미 40년도 더 된 일이에요. 그런데 지난 20년 동안 그 누구도 내가 스스로를 학대하는 것만큼 날 학대하진 않았다는 걸 깨달았어요. 나 엘리자베스 키블러-로스는 물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얘기해 주시겠어요? 예를 들면 주말에 같이 보내자고 누군가 전화해 주길 바라면서도 막상 전화가 오면 전화기를 자동 응답으로 돌려놓거나 바쁘다고 말해버리는 거예요. 그들에게 내가 얼마나 외로운지 알리고 싶지 않았어요. 나를 불러낼 기회를 전혀 주지 않은 거죠. 또 휴가가 생겨도 일부러 아무 계획도 잡지 않았어요. 그러고는 아무도 내게 신경 쓰지 않는다고 느끼며 위롭게 지냈어요. 그녀가 이렇게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상실을 치유하기 위해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본래의 상실이 일어난 상황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결국 진리언은 치유되고 있습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을 돌볼 사람은 바로 자신이라는 걸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난 48세의 성인 여성이지 더 이상 고아원에 버려진 어린 소녀가 아니에요. 어린이들은 피해자가 될 수 있지만 난 이제 어린애가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일을 해줄 사람은 이제 나 자신이에요. 왜 당신은 자신을 학대하는 사람들과 계속 만나게 되는 걸까요? 그것은 세상이 당신의 상실을 치유해 줄 사람들과 상황들을 당신에게 지속적으로 보내주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당신은 치유될 것입니다. 치유는 이미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 우리가 지난 상실을 치유함으로써 얻는 배움은 새로운 상실을 피해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상실을 겪지 않으려고 노력해도 그것은 결국 찾아옵니다. 사람들과 거리를 두고 지내면 상실을 경험하지 않을 것이라 믿지만 그것 자체가 하나의 상실입니다. 갈등을 겪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둘 다 아이를 갖고 싶어 했지만 여자가 계속 아이 갖는 것을 미뤘습니다. 알고 보니 여자의 부모와 조부모가 모두 암으로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그녀는 아이를 갖게 되면 자신이 아이들을 잃거나 아이들이 그녀를 잃게 될까봐 두려워했습니다. 앞에서 상실의 두려움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미래의 일은 아무도 알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상실을 막을 수도 없고 상실이 없는 상황을 보장할 수도 없습니다. 이 여성은 아이를 입양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암이 발병하는 원인이 유전적인 것이라면 아이를 입양하면 암에 걸릴 확률이 낮아질 것입니다. 하지만 그 아이들의 유전자에 또 다른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이들이 교통사고로 죽는 것까지 어떻게 막겠습니까? 그녀 자신을 위해서는 암을 예방하는 생활 습관을 기를 수가 있습니다. 좋은 음식을 먹고 운동을 하고 자주 정기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진이나 사고, 강도를 당해 죽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상실이 없는 세상을 만드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녀는 자신이 두려워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의 가능성일 뿐이며 필연적인 것은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두려운 일로 가득한 불완전한 세상에서도 잘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인 후에야 그녀는 아이를 갖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런 상황들은 그 자체로 하나의 상실이거나 또 하나의 예정된 상실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 이상의 역할을 합니다. 그것은 우리 안으로부터 상실을 치유할 수 있는 힘을 이끌어냅니다. 그것은 옛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필연적인 방문입니다. 온전한 자신으로 되돌아가는 과정입니다. 상실은 종종 어른이 되는 입문식입니다. 상실은 우리를 진정한 남성, 여성, 친구, 진정한 남편과 아내로 만들어줍니다. 상실은 불길을 헤치고 삶의 다른 편으로 갈 수 있는 통과 의례와 같습니다. 아직 어린 나이였을 때 병원에서 퇴원하시던 어머니가 그 자리에서 다시 쓰러진 일이 있었습니다. 나 데이비 캐슬러는 너무나 무서웠고 어머니에게 다시 입원하라고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나의 겁먹은 얼굴을 내려다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쓰러지기 마련이란다. 그리고는 다시 일어서지. 그게 삶이야. 상실은 여러 면에서 정신을 잃고 쓰러지는 것과 비슷합니다. 잃는 것이 사람이든 사물이든 균형이든 품이든 모든 상실에는 닮은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불길을 뚫고 지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그 불길 속에서 무언가 새로운 것이 탄생하며 흙 속에 묻혀있던 다이아몬드가 밖으로 나와 빛을 발하는 것처럼 우리 자신도 변화합니다. 사회가 상실을 경험하듯 가정과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실을 둘러싸고 가정은 혼란을 겪습니다. 그 구성원들이 헤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상실을 충분히 겪고 나면 변화하고 재결합하게 됩니다. 상실을 치유하는 데는 여러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마음의 준비가 되면 먼저 상실을 느끼고 그 사실 자체를 인정해야 합니다. 상실을 부정하는 시간을 갖되 자신이 느끼는 것이 정상적인 감정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고통을 겪는 것만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때가 되면 그것을 이해할 것입니다. 많은 경우 상실을 진정으로 이해하기까지는 여러 해가 걸립니다. 그때 비로소 당신은 상실을 가져다 준 이 세상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죽음과 맞서 싸우는 사람들을 관찰하다 보면 그들의 행동에서 놀라운 상징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처음엔 마치 나는 한때 이곳에 존재했었다고 말하는 듯이 열심히 자신의 사진을 찍습니다. 그러다가 병세가 차츰 악화되고 감정이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면 더 이상 사진을 찍지 않습니다. 사진조차도 영원하지 않다는 걸 깨달은 것입니다. 기껏해야 그것들은 여러 세대를 거쳐 자신들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후손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그들은 알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마음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것을. 상실 너머에 존재하는 초월적인 부분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결코 사라지지 않는 자기 자신의 진정한 부분, 사랑하는 이들의 진정한 부분을 당신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나아가 정말로 소중한 것은 영원히 간직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당신이 느낀 사랑과 당신이 준 사랑은 결코 사라질 수 없다는 사실을. 어느 늦은 저녁 나는 안병동에서 환자를 만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자신이 돌보던 환자가 죽어서 큰 충격에 휩싸인 간호사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하소연했습니다. 이번 주에만 벌써 6명이 죽었어요. 더 이상은 못 참겠어요. 사람들이 죽고 또 죽어가는 걸 보고 있을 수가 없어요. 끝이 보이는 것 같지가 않아요. 나는 이 마음 여린 간호사에게 잠깐 밖에 나가서 산책을 하자고 권했습니다. 그녀의 대답을 듣기도 전에 나는 그녀의 손을 잡고 공중다리를 건너 옆 건물로 갔습니다. 그리고 모퉁이를 돌아 산부인과 병동으로 들어가서는 신생아실이 들여다 보이는 유리 칸막이 앞으로 그녀를 데려갔습니다. 그 앞에 서서 나는 마치 한 번도 보지 못한 광경을 보는 듯 새 생명들을 바라보는 그녀의 얼굴을 지켜보았습니다. 나는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힘들 때마다 자주 여기 들려서 이 세상에 단지 죽음만이 있다는 건 아니라고 스스로에게 얘기해 주세요. 가장 고충스러운 상실을 겪는 와중에도 삶은 계속됩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상실을 겪는 와중에도 삶은 계속됩니다. 온갖 상실과 고통이 당신에게 밀어닥치더라도
새로운 생명의 기운이 주위를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고통의 한가운데 있을 때는 상실감이 결코 끝나지 않을 것 같지만 삶이라는 수레바퀴는 계속 굴러갑니다. 그 간호사는 자신의 직업을 단지 죽음의 측면에서만 바라보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쩌면 오래전에 이곳과 비슷한 신생아실에서 태어났을지도 모를 사람들, 그들이 자신의 삶을 완성하도록 돕는 것이 그녀의 일이었습니다.